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주제는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 교회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책 하나를 소개하면서 또 시작하는데요. 교회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제가 1984년에 지은 책인데요. 당시에 이 책은 운중관 박사님께서 교사들 교육을 위해서 12권짜리 12권의 그 제목을 다 정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그렇게 기획된 그런 책입니다. 제목도 다 운중관 박사님이 정해 주셔서 우리는 리서치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책을 쓰게 됐는데요. 박사님이 당시 12권 기획할 때 제가 2권의 책을 썼습니다.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랑 이 교회 교육 커리큘럼인데요. 오늘은 교회 교육 커리큘럼을 하고 다음 주에 교회의 교육적 사명에 대해서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은 지금 1993년도 초판 6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1세에는 1000권을 찍는데 초판 6세 그러면 한 6000권 1993년도예요. 이게 2000년대까지 한 초판 한 10세 한 10,000권 정도 그렇게 이제 유통이 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출판한 출판사가 종로서적인데요. 이 종로서적이 이제 오래전에 그 출판사를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단종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커리큘럼에 대한 그 책은 개신교에는 요 책밖에는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논문들, 이제 교회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논문들은 여러 개 있지만 이렇게 단행본 책으로 나온 것은 커리큘럼에 대한 책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유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쓴 이 책을 내용으로 해서 한번 커리큘럼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말은 교육 과정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커리큘럼의 이 어원은 원래 쿠레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이 쿠레레는 동사로 쓰일 때는 달린다는 뜻이고 명사로 쓰일 때는 달리는 코스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400m 이렇게 코스 있지 않습니까? 혹은 경마할 때 그 코스, 달리는 코스 자체를 이 꾸레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커리큘럼이 거기서 왔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어떤 교육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교육 과정을 우리는 커리큘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 과정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은요, 초기에는 어떤 교과서 자체 혹은 통과해야 될 교육 내용을 연차적으로 배열한 그러한 것을 커리큘럼이라고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것이 넓게 확대가 돼서 커리큘럼은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모든 학습 경험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커리큘럼이라 그렇게 이제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커리큘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분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계시된 커리큘럼, 나타난 커리큘럼과 히든 커리큘럼입니다. 잠재된 커리큘럼 혹은 숨겨진 커리큘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이 교과서 내용을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집에서 그걸 듣습니다. 이 선생님이 강의할 때 교과서의 내용을 추려서 얘기를 하죠. 그때 그 교과서 내용을 우리는 나타난 커리큘럼이라, 드러난 커리큘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공식적인 거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못 가는데요. 학교에 만약에 가서 우리가 물론 선생님한테 지식도 배우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예를 들면 친구도 사귀고 사회성도 배우고, 예? 또 학교에서 청소도 하고 뭐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협력도 하고, 선생님의 지식보다도 선생님의 인격과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무의식 중에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잠재적 커리큘럼, 히든 커리큘럼이라, 그렇게 숨겨진 커리큘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등교하는 것이 교육에 참 중요하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못 하는데 이제 어떻게 빨리 등교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공과 교육을 하거든요. 공과 중심으로.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든가, 이런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히든 커리큘럼이라, 잠재적인 커리큘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잠재적 커리큘럼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커리큘럼을 선택하고 혹은 커리큘럼을 이렇게 집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세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범위입니다. 범위, 스코프. 이 커리큘럼은 어느 정도의 그 범위를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비단 전체뿐만 아니라 어떤 한 공과를 집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공과가 어느 정도 범위를 커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내용의 선택된 내용의 조직과 배열입니다. 범위를 정했으면은 이제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선택을 해서 그걸 조직과 배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조직하고 정말 규모 있게 배열을 잘 시켰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적합성입니다. 이 적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상황에 맞거나 어떤 연령에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유치부 공과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유치부 공과 내용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면 그 어린애들한테 무슨 사랑과 정의는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유치부 애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공과가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가, 그리고 집필할 때도 이 대상에 적합한 공과인가, 그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과가요,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크게는 아주 두 종류로 나누어요. 그게 뭐냐면 내용 중심의 공과와 경험 중심의 공과입니다. 우리가 내용 중심의 공과를 텍스트 중심이라 그러고요, 경험 중심의 공과를 라이프 센터 혹은 콘텍스트 중심의 그런 공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 중심의 공과의 대표적인 것은 통일 공과고, 이 경험 중심의 공과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계단 공과라 그럽니다. 자, 그럼 이게 내용 중심의, 이 텍스트 중심의 공과가 무엇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 이 석회 공과, 이게 2020년도에 제가 이제 같이 우리 목사님들과 집필한 그러한 공과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집필위원장이었는데요. 이 공과를 같이 이제 목사님들이랑 서로 협력해서 이제 그 속회공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이제 만약에 내용 중심, 텍스트 중심의 공과라 그런다면, 자, 우리가 성서를 교육시킬 때 다뤄야 될 내용이 뭘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속회공과라든가 우리 어린이나 중고등본과를 만들 때는 어떤 그 몇 년도 몇 년차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을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들이 다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예, 그게 내용 중심의 텍스트 중심의 공과입니다. 예, 이 속회공과도 바로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쓰여진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제는 내용 중심의 공과도 해당이 되고 경험 중심의 공과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주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4년 사이클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주로 다루겠다. 그러면 이것은 주제는 그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이렇게 훑으면서 이제 다뤄가는 거죠. 바로 주제도 역시 1년차 주제 그리스도의 생애, 2년차 주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뭐 이렇게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제와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그 사이클이 서로 만나야죠. 그걸 잘 배합시키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공과 집필하고 그것을 커리큘럼 만드는 사람들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거예요. 그것이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거 커리큘럼을 그때 3년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필하는 중에 중간에 이제 이게 우리 그 같이 집필하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 커리큘럼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게 끝날 때까지는 집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이게 이제 막 혼선을 빚게 되죠. 이게 다 커리큘럼에 이론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집필하고 편집하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텍스트 중심의 공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일공과인데요. 이 통일공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동일하게 그 내용을 다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통일공과고 유니폼드 레슨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텍스트 중심의 공과입니다. 근데 반면에 경험 중심의 공과라고 하는 것은 그 공과에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이 이렇게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 때 우리 그 기독교적인 정신을 실천할 때 우리 현실 생활에서 이제 가장 요즘 많이 되는 게 뭡니까? 환경 문제, 지구 기후 문제,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죠. 그러면 그런 일상생활의 그런 문제 경험을 커리큘럼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주제를 환경으로 정하고, 그럼 이것은 이제 거꾸로 성경에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이제 그거를 배열을 이제 그 집필을 해서 배열을 하면 훌륭한 공과가, 경험 중심의 공과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험 중심의 공과는 이 1학년, 2학년, 3학년 이걸 계단식 공과라 그래요. 그 학년마다 이렇게 다르게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식 수준과 그 레벨에 맞춰서 그 공과를 집필하고 그걸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단 공과인데, 이거를 학년마다 하는 것이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학년부터 3학년 이거를 갖다가 이제 유년부라 그러죠. 또 4학년부터 6학년 이렇게 그것만 통일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그룹 그레이디드 레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 아니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묶음,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묶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집단 계단 공과라 이제 그런 이제 식의 표현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 공과 구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텍스트 중심이냐 아니면 경험 중심이냐 이제 이런 공과가 중요하고 양쪽에 다 주제를 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런 공과를 우리가 집필하거나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육 과정에서 세 가지를 보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합성, 그 다음에 균형을 갖고 있느냐, 밸런스를,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종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커리큘럼은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다뤄야죠. 어느 거 하나 이렇게 소외됨이 없이 모든 주제를 다 포괄롭게 다뤄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들이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게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국정교과서 논쟁이 있잖아요. 그죠? 이 교육학에서 두 가지 교육적인 어떤 큰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육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잠재성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이제 다 완성된 그것이 있는데 이것이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다. 이런 견해를 취하는 사람이 루소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교육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과 우리 생각 속에 어떤 가치관과 어떤 지식을 넣어준다. 이렇게 이제 우리 바깥에서 안으로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육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후자의 교육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는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제 바깥에 어떤 가르치는 공과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걸 그대로 100%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형성해 준단 말입니다. 예. 그게 참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국정교과서 논쟁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교과서에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6.25 전쟁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남침해 온 것이 아니고 남한이 북한으로 북침한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교과서에 기록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거를 듣는 배우는 학생들은 100% 그걸 다 믿게 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럴 때 이 교과서는 어떤 편견이나 이념적인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되고 이 중립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균형 있게 다 다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관점이 서로 다르거든요. 예? 조금 이런 보수적인 분들이 있고 또 아주 그냥 리버럴하고 그러한 그런 관점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연속성이라, 그러니까 아까 종합성, 균형, 그 다음에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시퀀스라 그러는데, 이제 이거 역시 이거는
이렇게 됐고 어떤 내용을 이제 조직해서 진짜 이런 교과서를 만들 때 구체적으로 거기서 이런 책을 교과서를 만들 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계속성이라는 거예요. continuity. 계속성은 뭘 말하냐면 어떤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주제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공과에서도 조금 언급이 되고 그 다음 공과에서도 또 조금씩 언급이 돼서 이렇게 계속성이 유지돼야 그것이 좋은 공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계열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퀀스라고 그러는데 이 계열성은 뭐냐면 이거는 쉬운 개념에서 점점 더 깊이 있고 어려운 개념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과에서는 아주 표피적인 개념만 언급했어요. 그러면 2과 3과 지나가면서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서 나중에는 가장 깊이 있고 핵심적인 개념을 다루는 그걸 계열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깊이가 더해져서 아주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다뤄지는 쉬운 개념에서 어려운 개념으로 점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것을 계열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종합성인데 아까도 종합성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공과에서의 종합성은 뭐냐면 여러 과 1과, 2과, 3과, 4과 이제 딱 거기서 이제 이걸 배우고 학습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종합해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것을 이제 공과를 집필하는 분은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 또 공과를 선택할 때 그런 거를 잘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는 이 공과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 교육 과정을 그렇게 할 때 이제 수업 계획을 세우고 또 교육 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그걸 대체적으로 얘기할 때 우선은 진단을 합니다. 진단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진단을 무시를 하는데 진단은 뭐냐면 교육 계획과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게 현재 학생의 상태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거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단이 끝나면 필요한 무엇인가 나오니까 그걸 복원하는 의미에서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 목표가 설정이 되면 내용이 선정이 되고 내용이 선정이 되면 학습 경험의 조직과 선정, 학습 경험을 이제 선정해서 그걸 배열하게 되죠. 그걸 시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 공과를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공과가 이제 공과를 가르칠 때에 이 커리큘럼을 공과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도된 공과, 전개된 공과, 그 다음에 실현된 공과다. 그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자, 의도된 공과는 요 책 자체, 그날의 구주의 공과, 그 한과 그 자체를 말하고요. 전개된 공과는 선생님이 그 공과를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교회에 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전개되는 그런 공과고, 그리고 실현된 공과는 그게 이제 다 가르쳐가지고 완성이 이제 끝났어요. 다 가르쳤어요. 그게 실현된 공과예요. 이거를 쉽게 설명해 이겁니다. 시장에 가서 어떤 어머님이 그 생선을 사왔어요. 요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생선 자체는 의도된 공과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머님이 막 요리합니다. 그거를 전개된 공과라 그래요. 그리고 요리가 끝나서 완성된 그 생선 요리가 이제 대석을 상에 갖다 놨어요. 그걸 실현된 공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교사가 이제 수업 계획을 이제 공과 그 주에 공과를 준비하려고 토요일쯤 공과를 준비해요. 그러면 오늘은 만약에 제 6과다. 그러면 6과를 이제 보고 이 6과 자체가 의도된 공과죠. 그러면 이 선생님이 수업 계획을 세우면서 이 의도된 공과를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뭐 참고서도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 경험을 살려서 이거를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그쵸? 이게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재해석을 할 때 여기 그 의도된 공과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돼. 그렇지만 의도된 공과를 받아보고 자기 나름대로 또 창의성을 가지고 새롭게 이 공과를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맞게 상황에 맞게 아이들에게 공과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이 의도된 공과와 전개된 공과의 그 차이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준비를 하고 수업 준비를 공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계획을 하죠. 준비를 하죠. 기도를 하시든가 이제 그런 모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웨인 루드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 수업을 계획하는 것은 화가가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준비하는 거와 똑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과가 전개되면 이제 그것이 실현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웨인 루드라고 하는 아까 그분이 지난번에 제가 번역한 책 중에 The Art of Teaching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이 있다 그랬죠. 교육국에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교사와 학생이 이제 이 공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우선 그 주에 공과 교육을 받기 전에 교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소통을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공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은 복음이죠. 학생도 역시 한 주 동안 이번 주 수업에서 잘 수업받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교사와 학생이 같이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 교제라고 하는 거는 교사용 교제가 있고 학생용 교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학생용 교재를 우리 학생들이 읽고 교사용 교재는 또 우리 교사가 준비를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도 예습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걸 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그렇게 할 때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 공과를 잘 교육시키는 과정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분반 공부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분반 공부는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 이 리차드 라이처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분반 공부를 이제 도입, 내용 전개, 그리고 정리 이렇게 이제 세 개수로 나누면서 그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공과 교육을 시킬 때 내용 전개를 할 때 항상 그날에 한 번만이라도 학생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해주도록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significance experience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를 들면 제가 교육 방법 없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공과 교육을 시킬 때 강의식으로 이렇게 이것만 그냥 그대로 암기해서 읽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 목표가 있고 교육 내용이 있고 그 교육 내용을 위해서 이 학습 경험을 선정해서 조직한단 말이에요. 이 학습 경험을 선정한다는 건 뭐냐면 교육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액티비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의미 있는 경험이 그 내용 전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리차드 라이처트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일날 이제 공과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 이전과 학습 이후가 변화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바뀌는 거죠.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돼요. 학습 이전과 학습 이후에. 그 예를 들면은 그 독일의 교육학자 중에 헤르바르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지적인 학습이 지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정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의지적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데 만약에 지적으로 변화가 된다면 이제 헤르바르트는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관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신관념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는 거 이것이 학습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매번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 교육에서 그런 일이 매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오늘 이 교회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교회의 교육적 사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